60세가 넘으면 이상하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하루가 느긋하고 마음이 평온한데 어떤 분은 여전히 바쁘고 늘 지쳐 있습니다. 가진 돈이 많아서일까요? 자식이 잘 돼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삶의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은 이미 나이만큼 변했는데 마음과 삶의 방식은 그대로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노년 관련 조사들을 보면 60대 이후 삶의 만족도를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은 소득이나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얼마나 삶을 단순하게 만들었느냐였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은 사람이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노후를 편히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돈도, 자식도, 명예도 아닙니다. 단 하나 불필요한 것을 줄였느냐, 아직도 붙잡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노년은 65세부터입니다. 나라가 정한 공식적인 노인의 시작이죠. 하지만 몸은 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60세부터 체력은 눈에 띄게 떨어지고 회복은 느려지고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이 시기에 여전히 젊을 때 방식으로 살면 노후는 버티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65세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60세부터 미리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줄인 사람은 노후가 천국이 되고 못 줄인 사람은 같은 나이에도 매일이 지옥이 됩니다. 늦어도 60세부터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들 딱 6가지만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앞으로의 노후를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지 분명한 기준이 생길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해야 한다는 책임 강박을 줄여야 합니다. 75세 이순자 씨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려요. 어젯밤에도 파스를 붙이고 잤는데 여전히 아픕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일요일 아들네 집에 가서 반찬을 해줘야 하거든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니 하면서 부엌으로 갔어요. 김치찌개 끓이고 아들이 좋아하는 밑반찬 만들고 나물 무치고 생선 구우면서 3시간을 보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한 번씩 허리를 펴야 했어요. 숨도 가빠졌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짐을 싸서 버스를 타고 아들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또 오셨어요? 괜찮은데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해놔야 너가 편하지 하고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은 아팠어요. 점심을 함께 먹고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걸까?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어요. 무릎이 너무 아팠습니다. 파스를 또 붙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노년인가? 73세 박영숙 씨는 8순이 넘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치매가 오셔서 24시간 돌봐야 해요. 밤에도 깨서 화장실 가시는 걸 도와드려야 하고 낮에는 식사 챙겨드리고 약 챙기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온종일 시어머니 곁을 지킵니다. 영숙 씨도 이제 몸이 안 좋아요. 허리 디스크에 고혈압까지 있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요양원 보내시죠라고 해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니라며 거절하세요. 어느 날 영숙 씨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이대로 가시면 허리 못 씁니다.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쉬셔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 영숙 씨는 울었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내 인생은 언제 편안하게 사는 걸까?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사시나요? 명절엔 내가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 손주 돌보는 건 내가 해야 한다. 집안일은 내가 챙겨야 한다.
부모님 재산은 내가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60세가 넘어서도 7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해야 하는 일일까요? 내가 안 하면 정말 안 되는 일일까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아니면 안 해도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평생을 책임지며 살아왔기 때문에 책임을 내려놓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더 그렇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으니 이제 와서 손을 놓는 게 죄책감처럼 느껴지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60세 이후에 책임은 미덕이 아닙니다. 관리 대상이에요. 몸이 신호를 보내는데도 억지로 하는 건 책임감이 아니라 강박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하고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내가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떠안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의지만 했는데 내가 손을 놓으니까 그들도 스스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해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쉬어야 가족도 성장합니다. 두 번째, 과거에 대한 후회와 원망을 줄여야 합니다. 68세 김정숙 씨는 밤마다 잠을 설칩니다. 30년 전 일이 자꾸 떠올라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배신감이 컸는지,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면 눈물이 납니다. 남편은 이미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도 정숙 씨는 아직도 그 원망 속에 갇혀 있어요. 밤에 누우면 그때 일이 떠오릅니다. 왜 나한테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때 내가 한마디 했어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새벽이 됩니다. 제대로 잠을 못 자요. 낮에는 피곤하고 밤에는 또 그 생각이 떠오르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정숙 씨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나는 그 사람한테 아직도 화가 나요. 죽었는데도 미워요. 근데 화가 나면 나는 누구한테 화내는 걸까요? 결국 나한테 화내는 거죠. 71세 최동수 씨는 젊었을 때 사업 실패로 재산을 잃은 일을 평생 후회하십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그때 내가 그 사람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시면서 지금도 그 일을 붙들고 계세요. 동수 씨의 아들이 제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30년 전에 멈춰 계세요.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과거를 사세요. 가족들이랑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늘 그때 이야기를 하세요. 저희는 지겨워서 듣기 싫은데 아버지는 계속 그 이야기만 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밤마다 이런 생각하시나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당하지 말고 한마디 했어야 했는데, 젊었을 때 좀 더 열심히 살았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과거를 떠올리면 자책이 되고, 자책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결국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무기력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잃어버려요. 과거 회상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후회와 원망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는 겁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이미 지나간 것에 집착하는 데서 시작된다.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건 과거 때문이 아니라 과거를 놓지 못하는 현재의 선택 때문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원망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과거를 붙들고 있을까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살리는 선택이에요. 상대방이 잘못했든 안 했든 내가 원망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 아픈 건 나예요.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밤마다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순 없어요. 하지만 과거에 지배당하지 않을 순 있습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 두되 오늘은
오늘로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자식 걱정을 줄여야 합니다. 70세 한명숙 씨는 매일 아침 아들한테 전화합니다. 밥 먹었니? 회사 잘 다녀오니? 요즘 힘들진 않니? 아들은 45살입니다. 결혼도 했고 자식도 둘 있어요. 회사에서 과장까지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명숙 씨는 아직도 아들을 걱정하세요. 아들이 제게 말했어요. 엄마가 매일 전화하시는 게 부담스러워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매일 밥 먹었니 하시면 어린애 취급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한테 말하면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전화 올 때마다 또 걱정하시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사실 저는 잘 지내거든요. 근데 엄마는 계속 걱정하세요. 66세 조미숙 씨는 딸이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걱정합니다. 사위가 우리 딸한테 잘해주나? 애들은 잘 크나? 돈은 잘 버나? 한 달에 두세 번은 딸네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뭐 이렇게 없어? 시장 봐줄까? 하면서 이것저것 사다 놓고 와요. 딸이 엄마, 우리 알아서 해. 괜찮아라고 해도 미숙 씨는 걱정이 됩니다. 딸이 힘든 걸 숨기는 건 아닐까? 혹시 사위랑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닐까? 밤마다 딸 생각을 하다가 잠을 못 잡니다. 미숙 씨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딸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딸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요. 딸 기분에 내 하루가 좌우돼요. 여러분의 자식은 이제 성인입니다. 30, 40, 50이 넘은 어른이에요. 그들에게도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식을 어린아이처럼 걱정합니다. 저 애가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저 애가 돈은 잘 관리하나? 저 애가 직장에서 힘들진 않을까?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전화로 이어지고 전화는 간섭이 되고 간섭은 자식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걱정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잘 지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부담스러워해요. 엄마가 또 걱정하시네. 아빠가 또 이러시네 하면서 피곤해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걱정하는데 자식들은 그걸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자식 걱정이 우리 자신을 병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쁘지만 자식이 안 좋으면 우리가 더 힘들어집니다. 자식 기분에 내 하루가 좌우되고 자식 전화 한 통에 내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게 건강한 관계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정서적 의존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을 사랑하되 붙들지 말라. 자유롭게 날게 하라. 자식을 믿고 놓아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을 내려놓을수록 관계는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내가 자식 걱정을 줄이면 자식들도 편해지고 나도 편해집니다. 네 번째, 관계의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67세 오경희 씨는 친구가 많으신 편입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대학 동기 모임, 동네 친구 모임, 교회 친구 모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번 이상 모임에 나가세요. 처음엔 좋았대요.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고 밥 먹고 즐거웠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임 나가는 게 부담스럽대요. 어떤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해요. 손주가 어디 대학 갔다. 아들이 얼마 버는데 집이 얼마짜리다. 듣고 있으면 내가 초라해져요. 어떤 친구는 남 흉만 봐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 며느리는 어떻고 부정적인 말만 해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어떤 친구는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끊기도 애매하고 안 나가면 뒤에서 뭐라 할까봐 억지로 나가요. 집에 돌아오면 왜 갔을까 후회돼요. 69세 윤정혜 씨는 교회 친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십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기 고민을 털어놓아요.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며느리가 어떻고,
온갖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정혜 씨는 들어주느라 지칩니다. 내가 위로해주면 그때뿐이에요. 다음에 만나면 또 같은 이야기를 해요. 바뀌는 게 없어요. 나도 내 고민이 있는데 내 이야기는 할 틈도 없어요. 그 친구는 자기 이야기만 해요. 만나고 나면 기운이 다 빠져요. 정혜 씨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친구가 적으면 외로울 것 같아서 억지로 만나는데 만나고 나면 더 외로워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 유지에는 비용이 듭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감정도 소모됩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 만나고 나면 오히려 피곤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나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관계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랜 인연이니까, 같은 동네 사니까, 정이 있으니까 하면서 계속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왜 갔을까? 시간 아까웠다. 그런데도 다음에 또 만나요. 왜 그럴까요? 단절하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끊으면 외로워질 것 같고, 나쁜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뭔가 잃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여러분, 노후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웃으며 만나는 10명보다 진심으로 편한 2~3명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해요. 친구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계가 얼마나 편안하고 긍정적인가가 중요합니다.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고 나면 소모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만나고 나면 웃음이 나오고 기분이 좋아지고 다음에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나쁜 관계는 만나고 나면 지치고 짜증나고 왜 만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관계 정리는 냉정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5번째, 욕심과 나중에라는 미루기를 줄여야 합니다. 72세 송미자 씨는 평생 제주도에 가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중년엔 자식들 키우느라 못 갔습니다. 노년이 되니까 이제 시간도 있고 돈도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미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가야지. 지금은 좀 해야 할 일이 있고 날씨도 춥고 다음에 봄 되면 가야지.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팠어요. 무릎 치료하고 나중에 가야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허리가 아팠어요. 허리 나으면 가야지.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미자 씨는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걷기가 힘듭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가끔 제주도 사진을 봅니다. 그때 갈 걸. 왜 미뤘을까?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 미자 씨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을 나중을 위해 살았어요. 나중에 하다가 결국 나중은 안 왔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69세 임동철 씨는 평생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 배웠어요. 중년엔 자식들 대학 보내느라 돈이 없었습니다. 노년이 되니까 이제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었어요. 그런데 동철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뭘 배워? 지금 배워서 뭐 하나? 창피하게.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동철 씨는 손가락 관절이 안 좋아졌어요. 류마티스가 왔습니다. 피아노를 치고 싶어도 손가락이 안 움직입니다. 그때 배울 걸. 왜 안 했을까? 남들 눈치 볼 게 뭐 있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동철 씨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을 남들 눈치 보며 살았어요. 하고 싶은 것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안 가고.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하시나요? 나중에 건강해지면 여행 가야지.
나중에 시간 나면 취미 생활 해야지. 나중에 돈 좀 모이면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나중에. 그런데 그 나중은 언제인가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엔 못합니다. 왜냐하면 건강과 기력은 예고 없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걸을 수 있는 다리가 내년엔 아플 수도 있고, 지금 볼 수 있는 눈이 몇 년 후엔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도 문제입니다. 아껴야 한다는 생각, 자식들 주려고 모아야 한다는 생각,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돈은 있는데 쓰지 못하는 가난, 건강은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가난. 그게 진짜 가난이에요. 노후엔 참는 미덕보다 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60세가 되고 70세가 되고 80세가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복을 누리세요. 나중을 위해 참지 말고 지금을 위해 사세요. 자식들 물려줄 돈도 중요하지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행복한 부모를 보는 게 자식들한테도 더 큰 선물이에요. 6번째, 비교하는 마음을 줄여야 합니다. 65세 정순남 씨는 SNS를 자주 보십니다. 친구들이 올린 여행 사진을 봅니다. 제주도에 갔대요. 일본에 갔대요. 유럽 여행을 다녀왔대요. 맛있는 음식 사진을 봅니다. 호텔 뷔페에서 먹었대요. 유명한 식당에 갔대요. 손주들과 행복한 사진을 봅니다. 손주가 영어 잘한대요. 피아노 대회에서 상 받았대요. 명문 유치원에 다닌대요. 그걸 보면서 순남 씨는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대요. 남들은 다 여행 다니는데 나는 집에만 있네. 남들은 다 맛있는 거 먹는데 나는 집에서 혼자 밥 먹네. 남들 손주는 다 잘하는데 우리 손주는 평범하네.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순남 씨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SNS 보면 볼수록 내 인생이 불행해 보여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가난한 것 같아요. 68세 이경자 씨는 이웃집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십니다. 그 할머니는 자식이 잘 됐어요. 아들이 의사, 딸이 변호사래요. 손주는 다 명문대 갔대요. 경자 씨는 아들이 평범한 직장인이고 딸은 주부예요. 손주도 평범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져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우리 손주가 전교 1등 했어. 자랑만 합니다. 경자 씨는 듣고 있으면 위축됩니다. 우리 집은 평범한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집에 돌아오면 우울해집니다. 경자 씨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는데 자꾸 비교가 돼요. 그럼 내가 불행해져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학창 시절엔 성적으로, 청년 시절엔 직장으로, 중년엔 재산과 자식으로 비교당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도 비교는 계속돼요. 저 집은 자식이 잘 됐대. 저 사람은 연금을 많이 받는데 저 부부는 여행 자주 다니더라. 저 집은 손주가 명문대 갔대. 끝이 없습니다. SNS를 보면 더 심해집니다. 친구들이 올린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손주들과 행복한 사진. 그걸 보면서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가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SNS는 현실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좋은 것만 올립니다. 행복한 순간만 찍어서 올리고 힘든 순간은 숨겨요. 그러니 그걸 보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건 편집된 삶이지 진짜 삶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웃이나 친척과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집은 겉만 보입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여도 속은 어떤지 모릅니다. 자식이 잘 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부모랑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돈이 많아 보여도 빚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남의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하는데 실제로는 각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삶은 다시 내 것이 됩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며 살 게 아니라 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해요. 그게 진짜 노후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책임 강박을 줄이고 과거를 내려놓고 자식 걱정을 줄이고 관계를 정리하고 욕심과 미루기를 줄이고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 6가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60세 이후엔 책임, 과거, 걱정, 관계, 욕심, 비교를 줄일수록 삶은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더 멀리,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6가지 중에서 오늘부터 하나만 줄인다면 무엇이 가장 먼저일까요? 혹시 책임 강박인가요? 아니면 과거에 대한 후회인가요? 자식 걱정일까요? 관계 정리일까요? 욕심일까요? 비교하는 마음일까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6가지를 다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줄여도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미 여기까지 살아오신 당신은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평생을 책임지며 살았고, 힘든 과거를 견뎌냈고, 자식을 키웠고, 수많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어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는 조금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돼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더 가지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거예요.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겁니다. 그렇게 가벼워질수록 삶은 평온해지고 평온해질수록 행복에 가까워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줄이는 실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3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 여러분은 이 중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줄이고 싶으신가요? 둘째, 오늘 이야기 중 가장 공감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셋째, 여러분만의 짐 내려놓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평온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팔자 좋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팔자 좋은 노후는 돈 많은 노후, 자식 잘된 노후, 건강한 노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돈을 모았고, 자식을 잘 키우려 애썼고, 건강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년이 되어보니 달랐습니다. 평생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73세 김정수 씨는 재산이 20억이 넘습니다. 서울에 아파트가 있고, 예금도 있고, 연금도 나옵니다. 돈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수 씨는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밤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병원비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요양원 가려면 얼마나 들까? 돈이 많은데도 돈 걱정을 합니다. 자식들이 자기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서 의심하고 사기당할까봐 사람도 못 만나고 돈 쓰는 것도 아깝고 돈은 많은데 불행합니다. 정수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많아도 불안하더라고요. 69세 박미숙 씨는 자식이 잘 됐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임원, 딸은 의사입니다.
손주들도 명문대 다니고 집도 잘 살고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미숙 씨는 외롭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옵니다.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보는 게 전부입니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미숙 씨는 친구들 만나면 자식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또 승진했어. 우리 딸이 병원에서 인정받는데. 자랑은 하는데 마음은 허전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집이 너무 넓게 느껴집니다. 미숙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자식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식이 잘 돼도 외롭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한 팔자 좋은 노후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돈 많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면 당연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 많아도 불안하고 자식 잘 돼도 외롭고 건강해도 무료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팔자 좋은 노후는 무엇일까요? 202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노년 삶의 질 연구 결과를 보면 노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유가 아니라 상태였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사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팔자 좋은 노후는 많이 가진 노후가 아니라 편안한 상태로 사는 노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편안한 상태는 무엇일까요? 노후에 진짜 팔자 좋은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남에게 기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친구에게 기대지 않고, 국가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물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지만 안 와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연락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연금이 나오면 고맙지만 적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고 섭섭함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다. 72세 이경자 씨는 혼자 삽니다. 자식은 외국에 있고 친구도 많지 않고 연금도 적습니다. 그런데 경자 씨는 편안합니다. 나는 나만 챙기면 되니까 편해요. 자식 눈치 안 봐도 되고 친구 눈치 안 봐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경자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산책 가고 싶으면 가고 집에 있고 싶으면 있고 밥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삽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둘째,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 외로움이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혼자 밥 먹어도 밥맛이 나고 혼자 TV 봐도 재미있고 혼자 산책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누군가와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를 견디는 게 아니라 혼자를 즐깁니다. 70세 최동수 씨는 혼자 사는데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신문 보고 산책 나가고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집에 와서 음악 듣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요. 외롭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동수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누군가 필요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어서 만납니다. 그래서 관계가 가볍고 부담이 없고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셋째, 하루를 스스로 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가 아니라 오늘 이거 해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일상입니다. 산책 나가기, 책 읽기, 친구 만나기, 요리하기, 청소하기, 이런 작은 것들로 하루를 채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합니다. 누가 함께하지 않아도 혼자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채우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도 잘 보냈네 하고 만족합니다. 68세 윤정혜 씨는 매일 아침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은 산책 가고 도서관 가고 점심은 김치찌개 끓여 먹고 오후에는 드라마 보고 저녁에는
친구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하루를 계획합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하고 실천하다 보면 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정혜 씨는 저녁에 일기를 씁니다. 오늘 산책하면서 꽃 봤다. 도서관에서 좋은 책 읽었다. 친구랑 통화했다 이렇게 적습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적고 보면 하루가 알찹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냈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산책을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스스로 채웠습니다. 그렇게 18년을 보내고 나서 500권이 넘는 책을 남겼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오늘을 사는 사람이 내일을 얻는다. 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택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을 어떻게 살지 선택하는 것, 그게 팔자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후에 팔자 좋은 사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화려하지 않지만 살아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째, 내 집이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허름해도 됩니다. 하지만 내 집입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됩니다. 밥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청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내 마음대로입니다. 월세로 사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언제까지 여기 살 수 있을까?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자식 집에 사는 노인도 불편합니다. 거실에 나가려다가 며느리 눈치 보고 냉장고 열려다가 사위 눈치 보고 방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집이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둘째, 빚이 없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빚은 없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없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매달 이자 걱정 안 해도 되고 독촉 전화 받을 일도 없고 밤에 편하게 잠을 잡니다. 빚이 있는 노인은 잠을 못 잡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자가 얼마지? 원금은 언제 갚지? 죽기 전에 갚을 수 있을까?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빚이 없으면 편합니다. 적게 살아도 내 것이니까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셋째, 고정 수입이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매달 일정하게 들어옵니다. 연금이든 임대 수입이든 이자 수입이든 뭐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관리비 내고 밥 사 먹고 병원 가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살지?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정 수입이 있으면 편합니다. 적어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넷째, 몸이 아직 내 말을 듣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화장실 혼자 갈 수 있고, 밥 혼자 먹을 수 있고, 옷 혼자 입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건강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것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누워있는 노인은 불행합니다. 화장실 가려면 누군가 도와줘야 하고, 밥 먹으려면 떠먹여줘야 하고, 옷 입으려면 입혀줘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지만 혼자 움직일 수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다섯째, 교통이 편합니다. 집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지하철역이 있고, 마트가 있고, 병원이 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다 있습니다. 외진 곳에 사는 노인은 불편합니다. 장 보러 가려면 택시 타야 하고, 병원 가려면 자식 차 얻어 타야 하고, 나갈 때마다 눈치 봅니다.
하지만 교통이 편하면 자유롭습니다. 버스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여섯째,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차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라면 끓여 먹고, 밥 해 먹고, 김치 꺼내 먹습니다. 맛있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혼자 해 먹을 수 있습니다. 혼자 못 해 먹는 노인은 의존적입니다. 누군가 해줘야 밥을 먹습니다. 자식이 안 오면 굶고 도우미가 안 오면 굶습니다. 하지만 혼자 해 먹을 수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일곱째, 내일 할 일이 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일 도서관 가야지, 내일 친구 만나야지, 내일 청소해야지, 이런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일 할 일이 있으니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할 일 없는 노인은 무료합니다. 내일도 그냥 집에 있겠지. 내일도 TV만 보겠지. 내일이 안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할 일이 있으면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여덟째, 통장에 비상금이 있습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1,0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가 아파서 치과 가야 하면 가고, 안경이 망가져서 새로 맞춰야 하면 맞추고, 보일러가 고장나서 고쳐야 하면 고칩니다. 비상금 없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면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합니다. 하지만 비상금이 있으면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아홉째, 마음 편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자식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한 명이면 됩니다.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아플 때 부를 수 있는 사람, 외로울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많을 필요 없습니다. 한 명이면 됩니다. 아무도 없는 노인은 외롭습니다. 힘들어도 혼자 견디고, 아파도 혼자 버티고, 외로워도 혼자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열째, 하루를 후회 없이 마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잘 보냈네 하고 생각합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걸, 오늘 그거 할 걸, 이런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할 일을 했고, 오늘 만날 사람을 만났고,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잠듭니다. 후회 많은 노인은 잠을 못 잡니다. 밤마다 후회합니다. 하지만 후회 없이 사는 노인은 편하게 잠듭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이 10가지가 노후에 팔자 좋은 사람의 현실적 조건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5가지만 있어도 노후는 편안합니다. 10가지 다 있으면 노후는 축복입니다. 인생은 버텨낸 사람이 아니라 자기 하루를 지킨 사람이 이깁니다. 버티는 건 괴롭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고, 참고 버티고, 견디고 버팁니다. 하지만 자기 하루를 지키는 건 편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하나 먹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 만나고, 그렇게 하루를 지킵니다. 버티는 사람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루를 지키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켰으니 내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키다 보면 1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성공이 아니라 존엄이 노후의 기준입니다. 노후는 뭔가를 이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뭔가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자유를 지키고, 내 하루를 지킵니다.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존엄은 지켜야 합니다.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누구한테 눈치 보지 않고, 내 힘으로 삽니다. 그게 존엄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이 노후를 지킵니다. 70대가 넘어서야 깨달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산책 나가고 사람 만나고 책 읽고 저녁에 편하게 잠드는 사람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팔자 좋은 삶입니다. 우리는 평생 주는 것만 배웠지 멈추는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조금 덜 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요. 이제는 조금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평범하지만 소소하고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80대 어르신 100명에게 물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100명 중 97명이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60대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내가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절대 지금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80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왜 그것들을 위해 그토록 달렸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늦기 전에 들으셔야 합니다. 몸이 아직 괜찮을 때, 마음이 아직 따뜻할 때, 바꿀 수 있는 힘이 아직 남아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강의가 아닙니다. 80평생을 살아온 한 사람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앞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후회는 항상 너무 늦게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지금 사시는 지역 이름과 숫자 2를 남겨주시면 여러분 곁에서 더 좋은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이한수 어르신, 올해 83이십니다. 평생을 농협에서 일하셨고 두 아들과 딸 하나를 키우셨으며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성실하고 반듯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누가 봐도 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얼마 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허전하다는 것. 그 짧은 말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그 무게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풀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무언가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바쁘게 살고 있는데 정작 나는 없는 것 같은 느낌, 많은 것을 해왔는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한수 어르신은 젊은 시절 내내 두 가지를 위해 살았다고 하십니다. 돈과 체면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야 했고, 남들보다 더 큰 집에 살아야 했고, 마을에서 가장 먼저 자식들 대학을 보낸 아버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20년 넘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꿈을 꾸는지,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옆집 아주머니가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때는 그게 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야 할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어서 보니 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와 나눴던 저녁 밥상의 기억, 아내와 손잡고 걸었던 그 짧은 산책, 이웃과 나눴던 따뜻한 인사 한마디. 그런 것들이 삶의 전부였는데 그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앞만 봐서, 너무 남의 눈을 의식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결국 남에게 가고, 집은 결국 누군가 다른 사람이 살고, 내 체면은 내가 죽고 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야
그것이 원하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다고요. 어르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것들 앞에서 이제 80이 넘어 그 말의 뜻을 몸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중요하다고 믿어온 것인지를요. 그 차이를 아는 것이 나머지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한수 어르신이 70 중반에 들어서면서 평생 무시해온 것이 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무릎이 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지더니 나중에는 평지를 걷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 다음은 허리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에 나가던 분이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를 펴는 데만 10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혼자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어르신이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 몸으로 평생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 나는 이 몸에게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한 적이 있었나? 한 번이라도 쉬게 해준 적이 있었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하십니다. 몸에게 미안했다고요. 2024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평균의 2.4배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평생 몸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서처럼 옵니다. 어르신은 지금 그 청구서를 받아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술 한 잔 덜 마시고 걷기 한 번 더 하겠다고요. 병원 가기 무섭다고 안 가던 거 제때 가겠다고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겠다고요.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것이 전부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 신호를 오늘도 무시하고 계십니까?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최고의 이득이요.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라고요. 그 말이 80이 넘은 어르신의 무릎 앞에서 얼마나 선명하게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한수 어르신에게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함께 농협에서 일했고 아이들 학교도 같은 학교를 보냈고 명절이면 서로 집을 오가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한 기억이 참 많았습니다. 30 중반에 같이 자전거를 타고 낙동강 둑길을 달렸던 봄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함께 교문 앞에서 찍었던 사진, 명절 전날 밤 늦게까지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나눴던 이야기들. 그 친구가 60 중반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아침에 멀쩡히 밥을 먹다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르신은 한동안 밥을 드시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어르신이 처음으로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이 친구에게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을 했던가, 보고 싶다는 말을 했던가, 좋은 친구라는 말을 했던가.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늘 다음에 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친구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숙이셨다고 합니다. 미안하다고, 고마웠다고, 그 말을 살아있을 때 한 번도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다고요.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좋으면 좋다고 말하게 됐고, 보고 싶으면 바로 전화하게 됐고, 같이 밥 한 번 먹자는 말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됐다고요. 사람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전하지 못한 말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과의 인연은 한 번 끊어지면 다시 잊기 어렵다고요.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곁에 지금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연락 한번 해주십시오. 그냥 밥 먹었냐고, 그냥 잘 있냐고. 그 짧은 문자 하나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오늘 이 영상이 완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한수 어르신이 가장 길게 침묵하신 뒤에 꺼내신 이야기가 바로 자식 이야기였습니다. 어르신은 두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결혼 자금도 첫집 보증금도 다 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기대가 조금씩 쌓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나이가 들면 아들들이 나를 챙겨주겠지 하는 기대였습니다. 말로는 바라는 것 없다고 하셨지만 마음속에는 분명히 있었다고 어르신은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째 아들은 서울에 살면서 명절에도 잘 오지 못합니다. 며느리와의 사이가 편하지 않아서입니다. 둘째는 사업을 한다며 늘 바쁘고 전화를 해도 10번에 한 번 받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운하죠. 서운한데 그 마음을 아이들한테 표현하면 또 사이가 멀어질까봐 참아요. 그렇게 참고 있으면 더 외로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어르신은 혼자 방에 앉아서 오래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서운할까? 내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있었구나. 그 바라는 마음이 서운함을 만들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어르신은 조용히 우셨다고 합니다.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라 기대를 품었던 자신이 안쓰러워서였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큽니다. 자식은 내가 낳았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결국 자신의 삶을 삽니다. 그것이 자식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삶의 순리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그랬듯이 자식도 나에게 그렇게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실 때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더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 대신 그냥 바라보십시오. 잘 살고 있는지, 건강한지, 웃고 있는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는 기대의 자리에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채워 넣으십시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해 살았어야 했습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윤복순 어르신, 올해 80살이십니다. 어르신은 22살에 결혼하셔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자신을 위해 산 날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뒷바라지, 시부모님 뒷바라지, 그리고 나중에는 손자들 뒷바라지까지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누군가를 위해 빨래를 하고 누군가를 위해 잠을 줄였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없었냐고요?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예쁜 꽃을 보면 그걸 그림으로 담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봄에 노란 개나리가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여름에 하늘을 가득 채운 뭉게구름을 보면서 가을에 빨갛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저 풍경을 그림으로 담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미안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밥은 해야 하고 빨래는 해야 하고 아이들은 봐야 하는데 내가 그림을 그리러 나간다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58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75세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처음으로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하십니다. 아무도 챙겨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밥을 차려도 먹을 사람이 없고 빨래를 해도 넣을 것이 없고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그 조용함이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2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수채화 수업을 등록해 줬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갔습니다. 붓을 들고 앉아있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흰 종이 위에 물감을 풀어보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붓을 종이에 대던 그 순간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다고 하십니다. 왜 눈물이 났는지 본인도 몰랐다고요. 그냥 났다고요. 나중에 혼자 생각해보니 그게 처음으로 나를 위해 뭔가를 한 날이었더라고요. 77에 처음으로요. 어르신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7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산 날.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밥을 먹고 싶어서 먹은 것, 가고 싶어서 간 곳, 만나고 싶어서 만난 사람, 사고 싶어서 산 것. 그런 날이 얼마나 있었는지 오늘 한 번만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돌봐야 남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남을 돌보는 것보다 나를 돌볼 시간이 더 필요한 나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윤복순 어르신은 지금도 매주 수채화 수업에 나가십니다.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을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거셨습니다. 봄날 노란 개나리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그리고 싶었던 바로 그 꽃이었습니다. 그 액자를 바라볼 때마다 어르신은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했구나. 그 생각이 하루를 버티게 해준다고요. 6번째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80이 넘어서 보면 사람들의 삶이 참 비슷해집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저 집은 부자고 저 집은 가난하고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고 저 사람은 못했고 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고 저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어서 보면 다 비슷합니다. 부자도 아프면 병원에 가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무릎이 아프면 걷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결국 혼자가 됩니다. 이한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을 때 그렇게 부러워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나랑 똑같아요. 아프거나 혼자거나 자식 때문에 속상하거나 결국 다 비슷해집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허무한 것도 같고 동시에 위로가 되는 것도 같았습니다. 결국 다 비슷하다면 지금 내가 남보다 못 가진 것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한수 어르신도 윤복순 어르신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가지가 남는다고요. 첫째는 건강입니다. 이한수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혼자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밥을 혼자 먹을 수 있다는 것, 동네 한 바퀴를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게 있으면 하루가 살만하고 그게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가 지옥이에요. 건강이 있어야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좋아하는 사람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윤복순 어르신처럼 붓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마음입니다. 윤복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동안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았나 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 원망을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하루가 편해지더라고요. 지금 창밖에 꽃이 피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게 됐어요. 원망 없는 마음, 비교하지 않는 마음, 오늘 하루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노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혼자여도, 똑같이 아파도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그 안에서 작은 기쁨을 찾아냅니다. 셋째는 몇 사람입니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플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1명,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1명, 그냥 옆에 있어도 편한 사람 1명. 이한수 어르신은 지금 그 1명이 복지관에서 만난 이웃 어르신이라고 하십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인데 그분이 오늘 하루를 살게 해준다고요. 그 몇 사람이 있는 노년은 풍요롭습니다. 그 몇 사람이 없는 노년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공허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연락 한번 해주십시오. 없다면 지금부터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무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80대 노인 100명에게 물었더니 97명이 똑같은 대답을 했다고요. 그 대답이 이제 들리십니까?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살았더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건강을 챙겼더라면, 더 소중한 사람 곁에 있었더라면, 하고 싶은 것을 더 미루지 않았더라면, 나를 더 아꼈더라면. 그 97명의 후회가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한수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60대가 다시 오면 이렇게 살겠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 손을 한 번 잡겠다고요. 밥을 먹을 때 아이들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겠다고요.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그냥 옆에 앉아 있겠다고요. 무리해서 돈 벌려고 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면서 어르신이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아주 또렷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60대 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나는 이제 못해요. 그 말씀이 방 안에 한참 머물렀습니다. 윤복순 어르신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60대에 붓을 들었더라면, 60대에 걷기를 시작했더라면, 60대에 하고 싶은 것을 조금이라도 했더라면, 그 말씀 안에 담긴 아쉬움이 얼마나 깊은지 직접 들으신 분이 아니면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는 아직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몸이 아직 말을 듣고, 마음이 아직 뜨겁고, 손이 아직 누군가를 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80이 되고 나서야 보이던 것들이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눈이 있는 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지금 당장 핸드폰을 들고 가장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문자 한 통 보내십시오. 그냥 밥 먹었냐고, 그냥 잘 있냐고. 그 문자 하나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고 여러분의 오늘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쉬운 날이 단 하루도 없으셨을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참고, 누군가를 위해 버티고, 누군가를 위해 웃었던 날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돈과 체면을 위해 달렸던 날들도, 자식을 위해, 잠을 줄였던 밤들도, 나를 위한 시간을 포기했던 그 모든 순간들도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따뜻한 마음을 자신에게도 한번 돌려주실 때입니다. 이한수 어르신이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60대가 지금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윤복순 어르신이 77에 처음 들었던 그 붓을 여러분은 지금 들 수 있습니다. 개나리가 피는 봄날, 뭉게구름이 가득한 여름날, 단풍이 물드는 가을날, 그 모든 계절을 여러분은 아직 그림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창가에 들어오는 햇살,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문득 생각나는 오래된 친구의 얼굴, 그런 작고 조용한 것들이 사실은 삶의 전부였다는 것을 두 분, 어르신이 80이 넘어서야 알게 된 것을 여러분은 지금 알게 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이 충분히 가치 있는 하루입니다. 80이 되고 나서야 보이던 것들이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눈이 있는 한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께 솔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일까요? 자식을 더 잘 키우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건강을 더 잘 챙기지 못한 것일까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만나뵌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돈도, 자식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70대 이상 노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똑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노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1위가 하지 못한 말이었고, 2위가 가보지 못한 곳이었고, 3위가 화해하지 못한 관계였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사람과 관계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해답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아시고 나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나중에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충 사는 오늘은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분들의 그토록 살고 싶었던 귀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달력에는 나중이라는 날이 없습니다. 오늘만 있습니다. 후회는 지나간 것을 바꾸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나간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늘뿐이에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의 후회를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이 들수록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 첫 번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하십시오. 평생 참으셨다고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경남 거제에 사시는 74살 박말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하고 싶은 말을 참으셨습니다. 가족한테도, 친구한테도, 이웃한테도요. 좋다는 말, 고맙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다 마음속에만 있었습니다. 말로 꺼내는 것이 쑥스러우셨거든요. 우리 세대가 다 그렇잖아요. 표현하는 것이 낯간지럽고 말로 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는 마음이요. 그런데 어르신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으셨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동네에서 만나서 시집도 같이 가고 자식도 비슷한 때에 낳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기대던 친구였습니다. 어르신이 그 친구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으셨습니다.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살았어. 그 말이요. 근데 그 말이 늘 마음속에만 있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해야지, 다음에 만나면 해야지 하시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어르신이 달려가셨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친구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친구 손을 잡으셨습니다. 친구 손이 차가웠습니다. 평생 그 손을 잡고 웃고 울었는데 그날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어르신이 그 손을 꼭 잡으시고 귀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살았어. 고마워. 친구가 들으셨는지 모릅니다. 사흘 뒤에 친구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르신이 장례식장에서 친구 영정 앞에 앉으셨습니다.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정 속 친구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그 웃음을 바라보셨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들이 그제야 올라왔습니다. 웃겼던 기억들, 같이 울었던 날들, 고마웠던 순간들. 40년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영정을 보시면서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말할 걸 그랬다. 그 말이 영정 앞에서 어르신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말이 어르신 안에서 울렸습니다. 진작 말할 걸 그랬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표현되지 못한 감정의 무게라고 합니다.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못했을 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쌓이고 굳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전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무게가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어르신이 집에 오시는 길에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하자.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자. 그날 이후 어르신이 달라지셨습니다. 남은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냥요. 보고 싶어서요. 친구가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어르신이 웃으셨습니다.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친구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마침 내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분이 한참을 전화 통화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을요. 그 전화가 그날 친구의 하루를 바꿨습니다. 자식한테도 달라지셨습니다. 아들이 먼 길을 달려왔을 때 예전엔 그냥 들어오라고만 하셨는데 그날은 문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왔구나. 보고 싶었어.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처음이었거든요.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어르신을 안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말은 때가 있습니다. 꽃이 피는 때가 있듯 말도 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꽃이 지듯 말도 사라집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속에 있으면 내 것이지만 꺼내면 두 사람 것이 돼요. 나눠야 두 배가 돼요. 친구한테 못한 말이 평생 후회로 남았어요.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해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 말을 오늘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혹시 가보고 싶으셨던 곳이 있으십니까? 아직 나중으로 미루고 계신 곳이요. 나이 들수록 행복하게 사는 법. 두 번째입니다.
가보고 싶은 곳은 지금 가십시오. 충북 충주에 사시는 77살 김옥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에게는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셨습니다. 경주였습니다. 어릴 때 교과서에서 불국사 사진을 보고 언젠가는 꼭 가봐야지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가야지. 근데 자식들이 어리고 살림이 빠듯하고 몸이 좀 나아지면 하다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이 다 크고 나서는 이번엔 남편이 편찮으셨습니다. 남편 몸이 좀 나아지면 가야지. 그러다 남편이 먼저 가셨습니다. 어르신이 남편 떠나보내시고 한동안 멍하게 지내셨습니다. 어느 날 장롱을 정리하시다가 오래된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거기에 가보고 싶은 곳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주 불국사, 전주 한옥마을, 강릉바다. 어르신이 그 수첩을 보시다가 눈물이 나셨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가려고 적어놨던 것들이었거든요. 이제 혼자 가야 하는데 혼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셨습니다. 그냥 수첩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다 딸이 놀러 왔습니다. 어르신이 그 수첩 이야기를 하셨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가면 어때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가는 게 무슨 재미야? 딸이 말했습니다. 가는 게 재미있는 거잖아요. 함께 가는 사람이 없으면 아버지 생각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어르신이 그 말이 마음에 걸리셨습니다. 며칠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버스표를 예매하셨습니다. 경주 가는 버스요. 혼자요. 버스를 타시는데 손이 좀 떨리셨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혼자 여행을 가다니 싶으셨습니다. 그래도 가셨습니다. 불국사 입구에 내리셨습니다. 돌계단을 올라가셨습니다. 천천히요. 다리가 좀 아프셨지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불국사 앞에 서셨습니다. 어르신이 그 자리에서 한참 서 계셨습니다. 교과서에서 보던 그 건물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어르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셨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당신과 같이 오려고 했는데 내가 혼자 왔어요. 혼자여도 용기 내서 당신이 옆에 있다 생각하고 왔어요. 어르신이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순간 남편이 그리워 뺨위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한평생 살아왔던 순간순간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살짝 미소 지으셨습니다.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그 한마디가 평생의 나중을 끝냈습니다. 어르신이 그날 불국사 경내를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빨리 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돌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걸으셨습니다. 처마 끝을 보시면서 걸으셨습니다. 그날 어르신이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혼자서요. 셀카를요. 평생 셀카를 찍어본 적이 없으셨는데 그날 찍으셨습니다. 집에 오셔서 딸한테 그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표정 좀 봐요. 너무 좋아 보여요. 어르신이 그 말을 들으시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구나. 나 좋아 보이는구나.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뤄온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성취감과 함께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했던 것을 오늘 하는 순간 뇌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나중이라는 말은 사실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혼자 가면 어쩌지, 나이 들어서 가면 이상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나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순간 불국사 앞에 서게 됩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없어요. 달력에 나중이라는 날은 없어요. 오늘만 있어요. 가고 싶으면 지금 가세요. 혼자 가도 돼요. 혼자 가는 것도 여행이에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십니까? 그곳에 언제 가실 겁니까? 나중으로 미루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지금 가십시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오래된 갈등이 있으십니까?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세 번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전남 광양에 사시는 76살 최수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에게는 오래된 가족 갈등이 있으셨습니다. 남매 간의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으셨던 남매였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재산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그 뒤로 20년 동안 말을 안 하셨습니다. 명절에도 서로 시간을 달리해서 다녔습니다. 어르신은 그 동생을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끓으셨습니다. 억울하셨고 서운하셨고 분하셨습니다. 그 감정이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였습니다. 어르신이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냥 용서해. 나이 들어서까지 그러면 뭐가 좋아?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용서? 내가 왜 용서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어르신이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20년 동안 품고 사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생이 아팠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수술을 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어르신이 그날 밤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어릴 적 동생이 귀여웠는데 왜 동생하고 이렇게 되었을까? 동생은 미운 사람인데 왜 잠이 안 오지? 어르신이 새벽에 누워서 생각하셨습니다. 동생이 위독해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어르신이 스스로 놀라셨습니다. 동생이 그냥 미운 줄 알았는데. 어르신이 며칠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차를 타셨습니다. 동생 집 쪽으로 가셨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대문 앞에 서셨습니다. 초인종이 보였습니다.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담장 너머로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어릴 때 동생과 같이 그 감나무에서 감을 따던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까르르 웃으며 재밌던 적도 있었어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어르신이 결국 돌아서셨습니다. 차에 타셨습니다.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에 오시는 길에 마음이 조금 가벼우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는데도요. 동생을 만나러 가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지는 것 같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르신이 다시 차를 타셨습니다. 동생 집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여전히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이번엔 차에서 내리시자마자 걸어가셨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셨어요. 딸깍.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 동생이 나왔습니다. 얼굴 안 보고 산지 얼마 만인지 20년 만이었습니다. 동생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두 분이 마주 보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동생분이 말했습니다. 왔어?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왔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분이 마루에 앉으셨습니다. 대추차를 한 잔씩 드셨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차를 드셨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하게요. 20년의 침묵과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20년의 침묵은 차갑고 딱딱한 침묵이었는데 그날의 침묵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차를 다 드시고 나서 어르신이 일어나셨습니다. 가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동생이 문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어르신이 돌아서서 걸어가시는데 동생분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 어르신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손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분노하는 것은 남이 지른 불에 내가 타는 것과 같다. 불을 지른 것은 상대방인데 타는 것은 나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오래된 원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많이 되는 것은 내 손입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동생 얼굴만 한번 보려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20년 동안 내가 나를 가뒀던 거예요. 이제 그 감옥 속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 관계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네 번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먼저 안아줘야 합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좋으십니까? 나 자신이 좋다. 나는 잘 살아왔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망설여지신다고요? 선뜻 그렇다고 하시기 어려우신 분이 계시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경북 영천에 사시는 79살 이말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스스로에게 가혹하셨습니다. 더 잘해야 했는데, 더 참아야 했는데, 더 잘 키워야 했는데, 자식이 힘들면 내 탓, 남편이 힘들면 내 탓, 집안이 어려우면 내 탓. 그 자책이 평생 어르신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르신이 잘한 것들도 많으셨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자식 셋을 다 가르치셨고, 시부모를 10년 넘게 모시셨고, 남편 병치레를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대단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그것들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잘못한 것들은 아주 크게 보셨습니다. 자식한테 한번 크게 화를 냈던 것, 시어머니한테 퉁명스럽게 대했던 것, 남편한테 서운한 말을 했던 것, 그것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아 있으셨습니다. 어르신이 혼자 계실 때면 그 기억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그 자책이 어르신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울컥한 날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르신 팔순 생일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 손주들도 왔어요. 케이크에 불을 켰습니다. 다들 박수를 치셨습니다. 어르신이 소원을 비시고 불을 끄셨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는데 중학교 다니는 손녀가 어르신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자신이 좋아요? 어르신이 그 질문을 들으시고 웃으시려다가 멈추셨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자신이요? 그 질문이 어르신한테 처음으로 오는 질문이었습니다. 평생 누구도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스스로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손녀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할머니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어르신이 한참을 있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소리 없이요. 케이크 앞에서 가만히 할머니의 뺨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녀가 놀라서 할머니 왜 울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눈물을 닦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나 자신이 좋은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 싶어서. 그날 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어르신이 혼자 방에 계셨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으셨습니다. 거울을 보셨습니다. 거울 속에 79살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머리가 하였습니다. 어르신이 그 얼굴을 오래 보셨습니다. 그러다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이말래, 너 정말 잘 살았어. 평생 동안 진짜 수고했어. 그 말이 처음엔 어색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나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하셨습니다. 말래, 너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러다 세 번째 하시는데 눈물이 왈칵 나셨습니다. 이번엔 큰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평생 누구한테도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잘 살았다고, 수고했다고, 가족들도 남편도 자식들도 그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스스로도 한 번도 그 말을 자신에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거울 속 자신을 보시면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참 열심히 살았네. 잘했어. 어르신은 그날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깊은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창밖으로 둥근 달이 밝게 비쳤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낮은 노인일수록 우울감과 고독감이 높고, 반대로 자기 수용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나를 안아줘야 남도 안아줄 수 있습니다. 자책은 내가 나를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남이 나를 때리면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때리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가장 잔인한 폭력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폭력입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순이 돼서야 거울 보면서 잘 살았다고 했어요. 진작 했어야 했는데 그게 제일 후회돼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드시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 말이 진심이니까요. 거짓이 아니니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5번째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십니까? 70이십니까? 75이십니까? 80이십니까? 그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입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이 가장 젊었던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다. 오늘 이 하루를 충분히 살아야 한다. 오늘 4분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친구를 보내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을 오늘 하기 시작하신 박말순 어르신, 혼자 불국사에 가셔서 드디어 왔구나 하신 김옥순 어르신, 20년 만에 형제집 초인종을 누르신 최순임 어르신, 팔순 생일날 밤에 거울 앞에서 처음으로 잘 살았어 하신 이말래 어르신.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작 할 걸 그랬어요. 그 한마디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또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에요. 그 한마디입니다. 후회 없이 사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오늘 가보고 싶은 곳에 가는 것, 오늘 용서하는 것, 오늘 나를 안아주는 것, 그리고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이말래 어르신이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달력을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옆에 이렇게 쓰십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딱 6글자입니다. 그런데 그 6글자가 어르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날짜를 쓰고 나면 이상하게 하루가 아깝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게 돼요. 전화도 하고 어디도 가고 하고 싶은 말도 하고. 그 6글자가 저를 움직이게 해요. 오늘 여러분도 달력을 꺼내십시오. 오늘 날짜 옆에 이렇게 쓰십시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그리고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것,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는 것, 오래된 관계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아니면 거울 앞에서 잘 살았어 한마디 하는 것. 딱 하나만요. 그 하나가 오늘을 후회 없는 날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5가지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 오늘 하기, 가보고 싶은 곳 지금 가기, 용서는 나를 위해 하기, 내가 나를 먼저 안아주기, 그리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 기억하기. 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후회는 지나간 것에서 옵니다. 그런데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의 후회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늘을 잘 산 날들이 쌓이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고, 평생 뒤에서 받쳐주셨고, 평생 먼저 챙겨주셨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고, 억울해도 참으시고, 무서워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삶이 이미 대단한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서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리고 내일 아침 달력에 이렇게 쓰십시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그 말이 진심이니까요. 거짓이 아니니까요.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더 따뜻하고 빛날 것입니다. 오늘 5가지 중에 가장 가슴에 남으신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지금 이 영상을 혼자 보고 계실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희망과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노후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